2025년 6월 3일 새벽 3시 17분, 그해 한국의 운명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500년 전, 정감록에 적힌 예언, 영이 쓰러지는 해, 동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일어날 것이다. 2017년, 판에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리고 이번 6월 3일, 그 예언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새로운 대통령, 그의 출생 별자리, 고향, 심지어 말투까지 정감록에 기록된 인물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에 기억하십니까? 6월 3일 밤이 깊어갈수록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표 집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무언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새벽 3시를 넘어서야 단선이 화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선거와 달리 사람들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아쉬움도 아니, 뭔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경외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 앞에 선 떨림이었을까요?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저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할머니들이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고 주머거렸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새로 당선된 그 사람 주결의 감돌은 기운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온라인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남다르다. 말투가 예사롭지 않다. 뭔가 예언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오래된 책장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바로 정감록이었습니다. 두살시대부터 내려온 예언, 오랫동안 미신으로 여겨졌던 그 책 속에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영이 무너지는 해에 동방의 성인이 일어나리라. 정감록, 우리나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그 예언자의 이름이 500년 만에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그의 예언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런데 정감록이 누구인지,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신비로운 인물이 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의 예언서에 정말로 현재 상황을 미리 내다본 구절들이 있는 걸까요? 그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감록, 그의 진짜 이름은 정념이었습니다. 1543년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바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12살 때 이미 천문학을 스스로 깨우쳤고 20살이 되기 전에 나라의 운명을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10년 전인 1582년, 정감록은 이미 일본의 침입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에 상서문을 올려 경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심을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옥에서 정감록이 쓴 책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평범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왕조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호로 기록했습니다. 용은 임금을, 호랑이는 백성을, 거북이는 현명한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숫자와 반향, 색깔까지도 모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감록의 예언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점술서로 여겼고 어떤 이는 흉령의 지침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선 왕조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베껴 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감록의 예언이 정확할수록 더 많이 탄압받았다는 점입니다. 일제간점기에는 일본이 이 책을 없애려 했고 6.25 전쟁 때는 양쪽 모두 정감록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언서는 깊은 산중절간이나 민가의 뒤주 속에 숨겨져 살아남았습니다. 마치 때가 되면 스스로 나타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감록과 같은 예언자들이 동서양 곳곳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는 왕족들의 운명을 내다봤고 불가리아의 바바방가는 20세기 역사의 큰 사건들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다른 점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함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흐른 지금 왜 정감록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정확성이 너무나 소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정감록이 떨리는 손으로 감옥벽에 새겨 넣은 구절입니다. 용이 백성의 외침에 쓰러질 때 동쪽 하늘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요 마음의 정의를 품은 자라. 그가 오는 해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정확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용이 백성의 외침에 쓰러진다. 지난 12월 그 차가운 겨울밤을 기억하시나요? 국회에서 울려 퍼진 탄핵 가결의 목소리, 그리고 거리에서 터져나온 민중의 함성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용이 쓰러졌습니다. 백성의 목소리 앞에서 말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최고 권력자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용은 다릅니다. 힘으로 다스리려 하지만 결국 미심을 잃고 무너지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용이 쓰러지는 모습이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백성의 외침이라는 표현? 마치 탄핵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동쪽 하늘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리라. 동쪽은 단순히 방향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곳,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부드러운 말에 하는 자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십시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화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압적이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마음에 와닿는 진솔한 말들을 합니다. 마음의 정의를 품은 자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관력력이 아닌 진정한 섬김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 예언을 분석해봤습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현대적 개념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담겨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의식, 평화적 정권교체 같은 개념들이 고대의 상징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도 경악했습니다. 정감록이 묘사한 정치적 변화의 패턴이 현재 상황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몰락, 민중의 각성,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갑분처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징학 연구자들은 더욱 흥미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예언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변화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에서 정신적 가치로,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인류 의식의 큰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징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날짜와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날짜들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 정감록은 일의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심은 발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 온라인에서 들끓는 분노의 목소리, 정감록의 표현에 빌리면 위로운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구절 그대로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온 나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겨울 끝에 용이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12월 추위 속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까지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진 국민들의 성숙함은 놀라웠습니다. 분노하면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았고 법과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깨어난 백성의 지혜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폭력이나 혼란 없이 헌법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하늘이 판단을 내리기 전 고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퍼져나온 것은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정감록이 말한 용이 떠날 때 백성의 마음의 슬픔과 희망이 함께 온다는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슬픈 현실을 마주한 아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예견된 시나리오였으니까요. 권력의 공백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왕자다 비었을 때 백성이 진짜 힘을 보여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이 왔습니다. 정감록의 다음 예언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좌다 비면 백성이 기다리리다. 그때 동방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나타나리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감록의 예언과 일치하는 점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그의 출생 연도를 보십시오. 1962년 호랑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감록의 예언서에는 백호가 동방을 다스릴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백호는 흰 호랑이를 뜻하는데 정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영물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출생 시각입니다. 새벽 5시 47분,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새로운 지도자를 해와 함께 태어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연히도 그날은 음력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모두 완전한 형태를 이루는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의 고향도 주목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 바로 정감록이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동방에이지국의 정신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유교 문화의 본고장이자 선비 정신의 산실이었자 정감록이 말한 동쪽에서 오는 성인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유독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놀 때도 혼자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하죠. 마을 노인들은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정감록이 묘사한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특별했습니다. 성적이 뛰어났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인품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했지만 결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조용히 조언해주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정감록의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잘하는 표현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6월 3일 당선이 확정된 후 첫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감순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첫 말이부터 달랐습니다. 다스리겠다구나 이끌겠다가 아니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화법은 기존 정치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취임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서에 나오는 상처 입은 땀을 치유하는 자라는 표현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언어 전문가들이 그의 연설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정치 수사가 아닌 마음에 직접 와닿는 진솔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정치 용어 대신 일사모를 쓰고 위협이나 압박 대신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감록이 예결한 새로운 언어로 백성과 소통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이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은 차원의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정말 놀라운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6월 3일이라는 날짜 자체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감록이 예언을 기록할 때 사용한 것은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력을 기준으로 모든 계산을 했습니다. 달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중합해서 시간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6월 3일의 음력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윤달이 있는 해라서 계산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정감록의 시간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지 순환입니다. 10칸과 12지가 결합해서 만드는 60년 중, 이 체계 안에서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사라는 글자만 봐도 신생치 않습니다. 늘은 나무의 새싹을 뜻하고 사는 뱀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옮트는 동시에 낡은 것이 벗겨지는 해라는 뜻입니다.
을사년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1905년 을사능락이 체결된 해가 바로 을사년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자. 하지만 정감록은 을사년을 단순히 불길한 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시련을 겪은 후 새로운 보야봐야 하는 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낡은 것을 떨쳐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해라는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정감록은 역사가 60년씩 두 번의 주기를 거쳐 120년마다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고 봤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정확히 120년이 지난 것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에 숨겨진 리듬이 있는 것일까요? 음력 5월 8일, 6월 3일을 음력으로 계산하면 이 날짜가 나옵니다. 정감록의 예언서에서 이날은 새로운 왕이 하늘의 인정을 받는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는 주맘을 뜻하고 팔은 란서에 의미합니다. 즉, 중심을 잡고 완전함을 이루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날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날의 천문학적 조건도 특별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특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었고 다른 상은 달 상태였습니다. 정감록은 이런 천체의 배치를 하늘이 땅에 새로운 명을 내리는 때라고 해석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으로 계산해봐도 이런 배치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계절적 의미입니다. 6월 3일은 망종과 아지 사이의 시기입니다. 망종은 곡식에 씨를 뿌리는 때이고 하지는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최대한의 생명력을 받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것입니다. 정감록의 달력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날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운과 의미까지 함께 남겼습니다. 6월 3일에 해당하는 음력 날짜의 기운을 보면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글자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이날을 위해 우주가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간까지도 맞아떨어집니다. 단선이 확정된 새벽 3시 17분. 이 시간에 정감록의 시간체계로 환산하면 새로운 기운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500년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고 우리는 그저 그 시나리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며 기뻐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6월 3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들끓고 있습니다. 정감록 연구 모임이라는 카페 회원수가 하루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500년 된 예언서를 다시 꺼내들고 한 구절 한 구절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정감록 관련 서적이 품절될 정도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예언 연구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풍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거의 신격화하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영성 관련 유튜브 채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감록과 새로운 시대, 예언 속 지도자의 정체, 2025년 대변혁의 시작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지나친 신비어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언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사회 갈등, 환경 문제, 마치 그가 마법을 부려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인간은 이상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반대편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사람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정치를 종교나 미신과 섞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들입니다.
이들은 정감록 열풍의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보다 감정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불만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언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집단적 희망투사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의 초월적인 존재나 특별한 인물에게 희망을 걸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그런 희망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무작정 부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균형 감각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건전한 기대는 좋지만 그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 주는 희망은 받아들이되 우리 자신의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예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감록의 예언과 현실의 일치는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영의 몰라, 동방에서 온 지도자, 그의 출생과 성격, 심지어 선거 날짜까지 이 모든 것이 500년 전에 쓰인 글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분명히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짊어진 인물로 보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나타난 것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는 대신 섬김으로 이끄는 방식, 갈등을 조정하는 대신 화합을 추구하는 태도, 이런 모습들은 정치를 넘어선 영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진짜 시작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반복하는 또 하나의 주기일 뿐일까요? 정감록은 역사의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나선형 산승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구세주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민중의 의식을 깨우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의 진짜 사명입니다. 즉, 구세주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하의 사면 이후 달라진 것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야말로 정감록이 진짜 예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아니라 전체 의식의 각성 말입니다.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미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이 시대적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까요? 정감록은 분명히 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난 백성이 현명한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그의 진짜 예언입니다. 500년 전 정감록이 감옥에서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그 글들, 그 속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체념이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언은 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에 갖고 깨어있으라는 초대장입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써나봐야 할 때입니다. 구세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조선이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이 한 문장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고 계신 그 불안감,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고 평생 믿었던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곳이 된 듯한 이 기분, 뉴스를 틀어도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해지자 그 모든 혼란에 500년 전 조선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예언서 정감록은 놀랍도록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해 6째 달에 조선이 안으로부터 무너지리다. 그 예언이 말한 바로 그 시점이 지금입니다. 2025년 6월. 더 소름 돋는 건 정감록에는 지금 우리 가정, 이웃,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마치 어제 쓴 글처럼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분 동안 그 잊혀졌던 예언의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혼란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걸어봐 보겠습니다.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중기, 명종 때 살았던 정감이라는 인물 말입니다. 정감은 그저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학문과 도덕적 쓰ям을 바탕으로 한 현인이었자 그가 남긴 기록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패턴을 꿰뚫어본 통찰이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어경에 지는 과정을 아는 것처럼 정감은 사회의 맥을 짚어 그 흐름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예언의 일부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집권층들이 사회 불안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봉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선 후기 개인 문집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은밀히 필사해둔 정감록의 미공개 구절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때가 되어서야 세상에 드러나도록 운명 지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해 6째 달, 백성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마른 칼날보다 날카로우되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워지리다. 이때 조선이 안으로부터 무너지되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학자들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500년 전의 글이 마치 오늘 아침 신문에 읽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이 정치 성향으로 갈라서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언어 폭력,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과 냉소, 이 모든 것이 그 예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연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패턴이 되풀이되는 순환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30년 주기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 전쟁과 재건, 1980년대 민주화 혁명, 2010년대 정치적 대변혁, 그리고 지금 2025년입니다. 6째 달인 6월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음력으로는 한여름의 절정, 모든 생명력의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태가 시작되는 전환점이기도 하죠. 정감은 이런 자연의 리듬 속에서 사회 변화의 뜰을 이겨낸 것입니다. 가장 섬뜩한 부분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표현입니다.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내부의 분열로 인한 붕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웃과 이웃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감의 예언은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징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 혼란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언이 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6월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냈습니다. 투표함이 정리되고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들과의 대화는 예전 같나요? 이웃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선거와도 다른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선거가 끝나면 사람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승부는 났고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치를 봅니다. 마치 적군과 악을 구분하려는 것처럼 말이자. 이것이 바로 정감이 말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상황이 아닐까요? 온라인 세계는 더욱 치열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댓글란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세요. 과거에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까지는 부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극단적 언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대 간의 깊어진 골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어머니와 딸이 같은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요. 명절날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분위기가 얼어붙는 집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소수기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시대착오적이라며 무시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철부지라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합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분열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만 보게 됩니다. 다른 의견은 차단되고 같은 생각만 반복해서 접하게 되자 결과적으로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감각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예 정치적 대화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감이 예언한 보이지 않는 붕괴의 실체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정부가 전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의 신뢰, 공동체 의식, 서로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공허해진 상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에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열망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번 선거의 가장 놀라운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정치 엘리트들의 모든 계산을 뒤엎은 결과였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방황했고 정치 평론가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거든요. 새로 당선된 지도자의 과거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기업인도, 학자도, 시민운동가도 아닌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자. 마치 기존 시스템 밖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등장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인물이 보여준 언어의 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는 제 손에 있습니다라는 식의 메시지. 과연 이런 말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사회적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세대 간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연설을 자세히 들어보면 달콤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겠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겠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드리겠다. 듣기에는 좋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감독에 나오는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모으되 겉으로는 하나 되게 하고 속으로는 나누어지게 하리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선거 결과를 보세요. 압도적인 승리였지만 동시에 극심한 반대 여론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거나 극도로 반발합니다. 중간 지대가 사라졌어요.
이것이야말로 겉으로는 통합하지만 속으로는 분열시키는 현상 아닐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지도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짧고 강렬한 문장대,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메시지대, 한 벌에 하나의 가는 인사를 심어주는 방식이자 복잡한 설명보다는 감정적 호응에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천마디의 순용보다 강하리라는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도자의 한마디 온라인 발언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지 않나요? 언론들은 그의 모든 말을 분석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밤새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강력한 리더십은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과연 바람직할까요? 지금 이 지도자를 둘러싼 현상을 보면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거의 종교적 수준의 숭배가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입니다. 이런 양극화가 과연 건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일까요? 정감은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되 진정으로 얻지는 못하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진심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념적 대립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벌어지고 묻혀있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벌어지고 묻혀있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분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넘게 분단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시전선이라는 물리적 경계선이 남과 북을 가르고 있자.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분단선은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욱 깊고 아픈 선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그어지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랜 친구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반대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히 의견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손자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는 시대가 바뀐 걸 모르세요라고 대답하는 상황 말이에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하지만 결국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지방을 낙후되고 보수적이라고 여기고 지방 사람들은 서울을 교만하고 현실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한 해 아래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태평양보다 멀어졌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이 총칼 없는 전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없지만 언어의 폭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당신들은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화석이다. 이런 말들이 가족 간에도 오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런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댓글 논쟁을 보세요. 서로의 인격을 부정하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더욱 가격해지죠. 더 무서운 것은 가짜뉴스의 확산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가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특정 인물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반대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강하게 반발하자 취소 문화라는 새로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집단으로 공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시도들 말이에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바른 의견은 용납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정감록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른 칼날보다 날카로우되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워지리다. 정말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 같지 않나요? 알고리즘은 이런 분열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만 보여주니까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다른 관점에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편견은 더욱 굳어지자.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갈등에 지친 사람들이
점점 더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뭘 말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안 들을 거야라며 아예 대화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런 침묵이 쌓이면 결국 사회 전체가 소통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감이 예언은 안으로부터의 무너짐입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파괴적인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6월 첫째 주 화요일, 갑자기 전국적으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전기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멈춰섰죠. 처음에는 누구나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전이 되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았던 이웃과 안부를 묻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자 마치 전기가 끊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전국적인 인터넷 마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동시에 접속 불가 상태가 되었고 소셜미디어도 몇 시간 동안 목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카페나 공원에서 실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마치 디지털 세계가 잠시 멈춤으로써 아날로그적 소통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이런 현상들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의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상현상들입니다. 6월인데도 때일은 장마다 시작되었고 예상치 못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자.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갑작스러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 뭔가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매일 수천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수만 개의 댓글과 게시물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시간도 없이 다음 정보로 넘어와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실을 보는 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은 이스대 보지 못하고 귀는 이스대 듣지 못하리라.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에 묘사한 것 같지 않나요? 물리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진실에 보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상태 말이에요. 연예인의 사생활은 자세히 알고 있지만 이웃의 안부는 모릅니다. 해외 정치 사화는 분석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잊지 못하죠. 온라인에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들어 다양한 영적 지도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고승들은 중생들의 업보가 집중되는 시기라고 말하고 무속인들은 시령들이 술렁인다고 표현합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모두가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간지하고 있어요. 특히 6월 첫째 주부터 이런 감지가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정전과 인터넷 마비가 일어났던 그 시기와 일치하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연도 어지러워진다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감이 이 시기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그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물이 무너지고 정부가 전복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하나씩 부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라는 기둥, 존중이라는 기둥, 공감이라는 기둥, 희망이라는 기둥,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공허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언론을 믿지 못하고
정치인에 믿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하루에 몇 번씩 듣게 되자 이런 불신의 확산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붕괴입니다. 사회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약속을 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위태로워져야 영성가들은 이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죠.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서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면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 되었자 정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로 설명합니다. 국회, 법원, 언론, 교육기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자 여론조사를 보면 놀랍니다. 주요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다.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다라며 체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감록의 예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요. 이 예언설은 단순히 정치적 예측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을 반영한 거울 같은 존재이거든요. 정감이 살았던 조선 중기도 지금과 비슷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외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사회가 뒤흔들렸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자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감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겪는 근본적인 패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붕괴는 결국 우리 내면의 문제를 외부로 투영한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이 분열되면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면 사회가 분열됩니다. 사회가 분열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대립, 지역 간의 반목,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자작,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삶의 전체를 감염시킨 거예요. 정감록의 예언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500년 전에 쓰인 글이 마치 오늘의 심리치료 보고서 같다는 점이자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순환 패턴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정감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징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죠.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붕괴와 재생이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죽음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지금의 위기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시간관념에서 2025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서양식 벨력의 한 해가 아니라 큰 순환의 마디가 되는 해거든요. 60년의 한 갑자로 보는 전통의 수 이 해는 과거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 복귀의 해입니다. 이런 복귀의 해에는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마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 때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을 보세요.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들이자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반복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결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는 불고 돌아 제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환은 반순환 반복이 아닙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발전적 순환이에요. 같은 지점을 지나더라도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들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 있어요. 마치 청소년이 어른이 되기 위해 겪는 성장통처럼 말이자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인가?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분열만 깊어지게 될 것인가? 정감록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에 숨어 있거든요. 말은 날카로우되 눈은 어두워지리다. 모든 이가 외치되 아무도 듣지 않으리다. 이 구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말하지만 정작 서로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소통수단은 발달했지만 진정한 소통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감의 마지막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예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 진정한 빛을 보게 되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외부의 빛에 의존하던 눈이 감겨질 때 비로소 내면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누군가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감록의 진정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길을 가를 것인가? 이해와 화해의 길을 가를 것인가? 자신만의 진술에 고집할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것인가? 누군가를 탓하며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정감이 본 새로운 시작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감록의 예언이 실현될지 아닐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판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붕괴의 시작이 될지 그 선택권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 목소리에 귀에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6월 3일 밤, 당신도 느꼈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안감. 선거가 끝났는데 왜 더 무거워졌을까요? 그날 밤, 수백만 명이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93년의 마지막 예언이 정확히 이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이후 한민족의 혼이 절주하고 두 상의 영혼이 깨어날 것이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날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호는 누구였을까요? 1960년대부터 1993년까지 활동했던 이 신비로운 인물은 언론의 거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화오는 자신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자를 받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반지 때가 되면 말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의 집을 찾았던 한 사업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평안을 느꼈어요. 화운이 남긴 기록들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보문사 근처 한 골동품 가게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테이프에는 1993년 11월 화운의 마지막 모임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이후 한민족의 혼이 과거로의 회귀를 외칠 것이다. 허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잃어버린 껍데기가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 이 녹음이 발견된 시점이 우연일까요? 6월 3일 선거가 끝낸 바로 일주일 후였습니다. 마치 때가 되었으니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6월 3일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들에 보세요. 선거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깊은 공허감. 이 모든 것이 허운이 말한 한민족의 혼이 외치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허운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외칠 때
조상들이 응답할 것이다. 잠들어 있던 위대한 영혼이 깨어나 길을 보여줄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각성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호운은 이미 32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운이 말한 잘못된 선택을 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영혼의 집단적 외침에 대해 말했을까요? 호운이 말한 잘못된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요엘 3위의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승리를 선언한 쪽도 완전한 기쁨보다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쪽도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관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온라인에는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인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이 아니라 전체 과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개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언론 보도의 간연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조차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것은 단순한 선거 부정 의혹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고아한 껍데기가 되어버렸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은 없고 누가 당선되어도 결국 똑같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극도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조차 이상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대립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마치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며 등을 돌렸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철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도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마움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 간의 진정한 소통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영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운이 말한 잘못된 선택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특정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린 채 겉모습만 유지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엘 3위의 선거는 이런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호운은 이런 상황을 업보적 반화세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영적 부채가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그 반화세를 당긴 사건이었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호운은 일반적인 정치 평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차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뿌리에서 멀어진 집단의식의 붕괴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에서 멀어진 집단의식이 붕괴할 때 그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일까요? 호운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한 지도자가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치인의 시각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스캔들이 터지거나 갑작스러운 사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호운이 말한 몰락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조짐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세요. 예전과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영적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늘에 올려주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도자 자신이 먼저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들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경외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무가 뿌리에 이르면 반드시 쓰러지는 것처럼 영적 기반에 이른 리더십도 반드시 붕괴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 과정입니다. 허운이 가을 전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을은 자연이 스스로를 저화하는 계절입니다. 필요 없는 잎들이 떨어지고 썩은 것들이 땅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특정 인물의 사임이나 탄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전체 지도층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존 지도자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6월 3일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운이 예견한 상황입니다. 기존 지도층이 무너진 공백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지도력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이 백성의 영혼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릴 때 그때 잠들어 있던 조상의 힘이 깨어나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조상의 힘이 균형을 되찾으려 한다면 과연 누가 돌아오는 것일까요? 허운은 이것을 집단 조상의식의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존재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반굴의 영혼입니다. 환흥과 웅료의 아들로 태어나 최초의 조선을 세운 단굴은 반술한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최초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홍익인간의 이상을 세상에 펼치겠다고 다짐했던 그의 의식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굴의 기화는 개인의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에 스며든 영적 각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조선의 성군들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사랑, 정조의 개혁 의지, 태종의 강인한 리더십 같은 위대한 왕들의 정신이 현재를 살아가는 누군가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정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그 마음,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던 그 염원이 지금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아마도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위대한 무당이나 승려의 영혼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는 영적 위기 때마다 나타나 민족을 구원했던 무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현재 누군가의 몸을 빌려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령의 개념입니다. 완전한 빙의가 아니라 높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예시적으로 합일하여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사람은 오랜 시간 영적 수행을 해왔거나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 완전한 자아 포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높은 영혼이 들어와 그를 통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는 목적입니다. 그들은 복수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타나면 기존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분이나 명예보다는 인격과 덕성이 중시될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소유보다는 나눔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화합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미 그 징조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과연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지난 몇 주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춘천의 한 무당 김정숙 씨는 5월 말부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보통 조상신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깊고 더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녀는 6월 5일 밤 결국 참지 못하고 굿을 시작했습니다. 굿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몇 시간씩 춤을 춰야 신이 내리는데 이번에는 북소리가 시작되자마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아주 큰 분이 저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김정숙 씨를 통해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때가 되었다. 너희가 버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리다.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말투와 억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옛날 궁중에서 쓰던 높임말 같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경기도 여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무당 박미경 씨는 지난주 산신제를 지내던 중 갑자기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가 한 첫 마디는 백성의 아픔이 내 가슴을 찢는다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의 자식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들이 서로 연락하지 않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평의 한 산신당에서는 무당이 갑자기 내가 다시 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외쳤고, 양평의 한 절에서는 스님이 참선 중에 왕복을 입은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메시지는 포천의 무당 이수님 씨를 통해 나왔습니다. 6월 1일 밤, 그녀는 평소와 다른 강렬한 신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백성의 고통으로 가슴이 터져나간다. 높은 자리에 있으나 가장 낮은 곳에서 울고 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왕의 영혼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와 백성의 고통을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 즉 진정한 지도자의 원형이 깨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영적 척추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체 민족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마치 몸의 척추에 변화가 생기면 온몸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리산에서는 한 등산객이 새벽 산행 중 이상한 빛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산 정상 쪽에서 푸른 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매우 소중한 것을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징조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민감한 사람들만이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아직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 각성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에너지 변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에너지 변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전체를 덮고 있는 깊은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감이야말로 새로운 탄생의 전조인지도 모릅니다. 6월 3일 이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마치 공기 자체가 짙어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줄어들고 한숨소리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망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 전체가 집단적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에는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라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40대와 50대들 사이에서 이런 감정이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해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고, 직장인들은 이 회사가 언제까지 있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커플들조차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도 될까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절망감과 동시에 이상한 자연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러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무속에서는 바르게 해석합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연도 함께 어지러워집니다. 지도자들이 길에 이르면 하늘도 길에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사회적 갈등도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이 모두 표면화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우는 이런 시기를 긴 밤, 하늘이 열리기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구름이 터져야 상처가 낫는 것처럼 썩은 것들이 모두 드러나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주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들이 무너져야 진실한 것들이 보입니다. 허우는 또한 말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을 찾는 마음도 가장 간절해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감은 동시에 희망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 진정한 소통에 대한 갈망,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모든 갈망들이 모이면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가 새로운 영혼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여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정신이 길을 찾아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타나려는 새로운 정신,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정치적 구원자를 기대하지만 허운이 예언한 변화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당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 에너지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허운은 이것을 마음으로 듣는 시대의 도래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이 다시 마음으로 들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뉴스, 광고, 소셜미디어, 각종 정보들의 끊임없이 우리의 귀와 눈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면 사람들은 다시 직감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을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더 이상 말만 잘하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진정으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한 성장과 무한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상생과 협력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업들도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암기와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현재와는 달리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과 후손에 대한 책임감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대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변화의 징조를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변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남을 돕기 시작하거나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렸던 사람이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낡은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허운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세요.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떨어져야 날 수 있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 6월 3일은 정말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낡은 시대가 무너지는 소리였고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상고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치나 사회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조상의 지혜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단군이 되고 작은 세정이 되고 작은 종조가 되는 것입니다. 허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조상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영혼이 깨어난다는 뜻이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